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국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하나로 이현경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한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2편이 미국 미시간 대학 도서관 연구보존 자료로 등재됐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오늘의 만남은요.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온 이덕일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에 나와 계신 이덕일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덕일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독님이 만드신 다큐멘터리 2편이 미국 미시간 대학 도서관의 연구보존 자료로 등재됐다. 이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매우 기뻤죠. 그 미시간 대학은 2026년 기준 그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탑 9위에 오른 정상급 대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 보존 자료 등재는 단순하게 영상 소장 뿐만 아니라 학술 교육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인이 만든 다큐가 미국 대학 도서관에 연구 보존됐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감독님? 그 미시간 대학은 특히 그 아시안 스터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 이제 최근에 특히 그 미국의 RFA 아시아 자유 아시아 방송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 그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을 했던 라디오 방송입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예산을 삭제하는 바람에 문을 닫게 됐거든요. 예. 그때 그 자유 아시아 방송의 라디오 서비스에 방송 아카이브 컬렉션을 30년간의 방송 분량 전부를 미시간 대학에서 인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송은 특히 북한 주민 청취자를 대상으로 삼아온 뉴스 매체이기 때문에 북한 연구로도 굉장히 그 좋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전 세계 한반도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1차 연구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영상물도 이런 연구 자료의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작품이 2작품이잖아요, 감독님. 예. 그 2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각각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제 한국 전쟁을 다룬 더 이상 적은 아니지만 아직 친구는 아닌이라는 다큐멘터리는 한국 전쟁 당시 서로 적으로 싸웠던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 그다음에 캐나다 군들이 그 이민 정책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다문화 사회 구조 안에서 이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특별한 상황에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전쟁의 아픈 기억을 소환시켜서 70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이 보는 전쟁의 기억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화해, 다문화 공존의 의미를 기록하였고 또 질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AI와 함께 날다 경계선 아이들의 비상이라는 다큐멘터리는 그 경계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보더라인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동을 가진 가족들의 삶을 기록한 작품이고요. 예. 자폐 스펙트럼은 중증 자폐로 분류되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그런 이제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AI를 통한 그 학습을 통해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6개월 동안 담은 그런 과정의 다큐멘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경계선 장애 아동은 중증 자폐는 아니지만 그보다 그러니까 더 심하진 않은 그런 장애 그렇습니다. 아동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장애로 판명이 되어 있지만 그게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네. 정상인에 가까운 듯하지만 그 자폐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애 증상은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보더라인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약간 그 구분하는 차원에서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좀 중증보다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달라요. 예. 적죠.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작품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작품, 같은 감독님의 작품이니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삶에서 다른 관점이 필요한 부분, 그런 일을 찾아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의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드라마든 뭐 소설이든. 그래서 더 이상의 새로운 게 있을까 하지만 언제나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정의도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 다큐멘터리도 이미 있었던 얘기이고, 그러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는 약자들을 대변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 이상 적은 아니지만 아직 친구는 아닌 작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어떻게 생각해 내신 건가요, 감독님? 예, 이거는 저희 다큐멘터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사업, 그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이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위한 제작 회의를 하다가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수한 다문화 이야기를 하다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란 전쟁,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제목으로 가다듬은 게 더 이상 적은 아니지만 아직 친구는 아닌 그런 제목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웃으로 사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대부분 한국 전쟁 참여 용사들, 캐나다 군이든 뭐 한국 군이든 조국을 위한 그들의 희생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네. 국가의 관점으로 보면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틀립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되니까. 예. 군인들의 군인들도 군인들은 국가의 중요한 관심의 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시작 전에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제작 과정에서 변수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아주 곤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변수가 많이 나타났는지요? 예를 들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제가 연락을 했던 캐나다 병사인데,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전화를 하니, 전화는 받으셨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예. 그리고 몇 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 다들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예. 정말 이제 뭐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요. 예. 뭐 그건 그 뒤에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은 이 영화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다큐멘터리 초입에 그 No war is inevitable 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없다. 결국 우리는 전쟁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네. 하지만 현재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국민도 그렇고 그 상대의 피해 나라의 국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세계에 영향도 미쳐서 다른 세계의 국민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 가족 그리고 캐나다 참전용사까지 등장을 하는데 각각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모두 캐나다 밴쿠버에 사시는 한국전에 참전하신 용사들이고요. 예. 그 북한군이었던 그 병사는 북한군이었는데 북한군으로 이제 그 남침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중국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군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이분이. 아. 그래가지고 중국군에 들어가가지고 이동하는데 이분이 그 이제 의사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국군들이 그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뭐 치료도 해주고 그러면서 탈출을 해서 결국에는 남한으로 오게 됐는데 남한에서는 다시 또 국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군으로 또 복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군으로 있다가 북한군으로 있다가 한국군으로 있던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중공군 그 가족이 나왔습니다. 예. 그 가족은 할아버지가 미국 제1대대하고 대항해서 장진호 전투에서 그 싸운 그 중국군 병사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군 병사는 사실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군 병사는 최근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보호시설이 있는 양문으로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다들 굵은 삶을 사셨지만 이제는 연로하셔가지고 그 살아남아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분들을 하나의 작품 안에 담는 일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섭외하실 때 어렵진 않으셨어요, 감독님?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연도가 2023년인데 그때는 캐나다에 아주 굉장히 캐나다뿐만 아니고 미국 북미 지역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등지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어요. 외교적으로는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비공식적으로 서비스 센터처럼 운영해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근데 그 사람들 중국 서비스 센터는 일종의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는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인데 반중국 체제 인사. 네.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진 교민들을 감시하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침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이 2019년하고 2021년도에 캐나다 연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경찰이 수사를
그 진행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다큐에는 그 중국 병사로 참여했던 삼선 용사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들이 약속을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전면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인터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민감한 인터뷰를 만약 하게 되었을 때 그 캐나다에서 혹시 스파이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근데 다행히 두 용사의 가족들이 한 분은 그 모자이크 처리하고 가명을 쓰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대신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는 바로 그 캐나다 병사인데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전화를 드릴 때 너무 연로하셔서 그 말씀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났던 그런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에게 꺼내기 어려운 질문도 있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제가 다큐를 찍으면서 느낀 거는 상반되는 얘기지만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은 평화를 위해 싸웠지만 정작 평화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은 이해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희생, 용맹, 구국, 감사 같은 개념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기대하셨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미묘한 의미의 반전, 평화, 친구, 이웃, 삶을 담는 그런 다큐는 이해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 지금은 병사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다큐멘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그런 용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저희 다큐하고 매우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큐를 제작하면서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저희가 제작 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반전이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생각하시는 그 진실만을 얘기해달라고 하고 만일 대답하기가 싫으면 대답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거를 왜곡 없이 바로 구성해서 다큐멘터리의 그 소재로 삼았습니다. 예. 한 가지 어려웠던 거는 북한군이었던 용사는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북한에는 어머니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를 생각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남한 군인으로 있으면서 북한도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다시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인터뷰하는 중간에 북한 용사는 아직도 어머니가 꿈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예. 작품에서 보면 1951년 가평 전투를 주요하게 다루셨는데 캐나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가평 전투는 잊을 수 없는 전투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가평 전투는 중국군 공세를 저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연합군 약 2,000명의 병력으로 1만 명이 넘는 중국군의 남하를 저지했기 때문이죠. 이 전투는 6.25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군과 캐나다 군이 수행한 전투 중 가장 위대한 전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투에 참여해서 오빠를 잃은 엘리자베스라는 가족은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교민들이
이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추념 행사를 매년 하거든요. 예. 그 행사를 통해서 그전에는 그 한국 전쟁을 원망해 왔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는 오빠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예. 캐나다에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70여 년 전에 전쟁터에서 적이었지만 지금 이민사회에서 이웃인 거잖아요. 감독님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면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습니까? 일종의 그 믹스드 이모션이라고 할까요? 만감이 교차됩니다. 예. 이제 같은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그들의 과거가 무엇이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미래 권력은 지금 우리 시민들 가운데서 나올 테니까요. 네. 그 권력자가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작품인 AI와 함께 날다 경계선 아이들의 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감독님? 사실은 저희 그 프로듀서 중 한 명이 예. 아이가 자폐입니다. 그래서 평소 이분들 가족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어려움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AI가 너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를 다큐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거기의 그 지원을 2025년도에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자금을 갖고 저희가 다큐를 만들게 되면서 이 AI 관련된 다큐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캐나다처럼 지원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도 경계선 장애 아이들은 제도 밖에 놓이기 쉽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캐나다 정부의 지원은 매우 훌륭합니다. 지금은 가족에게는 엄마 이름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6세까지는 연 22,000불. 예. 그리고 6세에서 18세까지는 연 6,000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2027년 4월 1일부터 새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는 소득 수준에 따르지 않고 자폐 기능 레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연 6,500불에서 17,000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금 서비스 또는 다른 서포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부족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만난 가족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밴쿠버에 싱글맘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50% 이상이 자폐아를 가진 엄마들입니다. 예. 결국 자폐 아이를 갖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 엄마가 아이를 맡고 또 아이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아이들의 어려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부분이 저는 대단한 것 같은데 AI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 곁에서 배움을 도와준 동반자처럼 나오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영화 속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네. 우선 엄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아이들은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예. 뭘 외우라 하면 외우는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학습이 어려운데
AI하고는 거리감이 없다고 느끼나 봅니다. 아, 그래서 AI를 통해서 암기를 할 수 있고, 예. 그로서 이런 암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 엄마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린 아무 일도 아닌 암기가 이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초기 단계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무엇을 잘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분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부모님들이 AI를 배우시고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을 도와주는 과정도 담으셨던데 부모님들은 어떤 변화를 보이셨나요? 맨 처음에는 믿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진행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엄마들이 용기를 갖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 안에 more than enoug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경계선 아이들이 이미 충분한 존재이고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던 이너프는 엄마들이 만든 단체 이름이거든요. 예. 비영리 단체를 다큐를 시작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발전시켜서 이 단체에 있는 아이들은 평생을 엄마들 서로 보살핀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엄마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엄마들이 죽었을 때 홀로 남은 우리 아이를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는가이거든요. 예. 이 단체는 그 역할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예. 근데 장애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카메라로 기록할 때는 무척 조심스러우셨을 텐데요. 어떻게 균형을 잡으셨어요? 아이들이 카메라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 어떤 때는 한두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예. 나중에는 저희가 집요한 그런 것 덕분이기도 하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이가 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건 아주 좋은 사인이에요. 항의를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대화도 어려웠었거든요. 예. 나중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 촬영팀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 세월이 해결을 해줬죠. 듣는데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네요. 감독님, 밴쿠버에서 네. 계속 한인 미디어 제작사를 오래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미디어인데 네. 동포사회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회 의제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어 TV하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미디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소수민족 전부가 있는 게 아니고 한국어 방송이 있다는 것이 캐나다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입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옛날에는 동정이나 교민 뉴스를 전달했던 그런 이제 미디어를 지향했었는데 네. 이제 매체의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동정이나 교민 뉴스는 SNS나 유튜브에게 넘겨주고 예. 분석된 뉴스나 아니면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담은 미디어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문학, 철학에 더 관점을 주는 그런 미디어로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다큐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지금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16년에 감독님께서 캐나다에 사는 동포들과 쿠바에 사는 한인 후손을 방문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2016년도뿐만 아니라 2019년까지 제가 한 5차례 그 쿠바 갔다 왔는데요. 네. 쿠바 한인에 대한 영상은 이미 촬영은 다 끝났고 예. 마지막 후반 작업인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쿠바 한인 후손분들이 멕시코 애니깽 이민에서 쿠바로 이어진 아픈 이민사를 갖고 있잖아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자료로 알고 있던 역사와 좀 다르던가요, 감독님?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그 쿠바 한인이 지금의 형태, 한인 커뮤니티 형태를 구성하게 만든 장본인이 캐나다 한인 동포인 이일성 씨입니다. 그래요? 이건 뭐 어디서도 얘기되지 않은 내용이 대개 미국이나 그 한국 관점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뒤에는 밴쿠버에 있는 한인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밴쿠버 한인들이 캐나다 한인을 찾은 일은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쿠바 한인을 돌봤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미국인들은 쿠바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쿠바를 여행하면 미국으로 재입국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시절에 캐나다인들만 쿠바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일성 씨가 밴쿠버에 있는 집 렌트를 주고 아바나에서 1년 6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교민을 찾아서 그들에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글, 문화, 노래, 되게 다큐에 보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네.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이일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쿠바 이주 80주년 행사, 100주년 행사에 입었던 한복, 장고, 부채, 태극기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밴쿠버 한인들 그리고 그들의 한국 지인들이 지원한 것이죠. 예. 적어도 캐나다 밴쿠버 교민들의 기여 정도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언급했습니다. 네. 감독님은 그동안 잊히기 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희 그 AI 다큐멘터리를 저희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 출품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오는 10월 6일하고 15일에 부산 국제영화제에 열리는데 거기에 출품은 했지만 아직 초청 편지는 받지 못했거든요. 예. 만약 초청이 되면 한국 분들이 특히 그 장애아를 갖고 있는 한국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많이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오늘의 만남. 오늘은 다큐멘터리 2편이 미국 미시간 대학 도서관 연구보존 자료로 등재된 캐나다 동포 이덕애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기록은 멀리 있던 사람들을 다시 우리 곁으로 데려옵니다. 이덕애 감독의 작품들이 우리 사회를 더 넓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이현경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